여러분, 전세대출 있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이자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돈 아닙니다. 아유, 허공에 날아가고 있네. 그게 바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으로 돌아오는 포인트예요. 지금 이 영상 보러 오신 분들 딱 세 문장만 들으세요. 여러분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보는 이유는 문력 때문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다 자동으로 해주니까 알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죠. 그 빈틈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씩 날아갑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손해보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 이것만 딱 이해하면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올해부터 확 바뀝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연말정산 기본부터 갈게요. 카드를 1년에 1200만 원만 사용해놓고 왜 환급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조건을 모르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총 급여의 25%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예시로 총 급여 5천만 원은 25% 하면 1250만 원, 여기까지는 카드 긁어도 연말정산 입장에서 그냥 소비했구나 수준이거든요. 메모해두세요. 1251만 원부터 그때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보는 대표 케이스가 카드를 쓰긴 쓰는데 월세 대출로 덜 쓰는 사람, 1인 가구라 카드 지출 적은 사람, 절약하려고 카드 줄였는데요? 네,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손해죠. 월 초에 많이 쓰고 연말에 덜 써서 기준을 못 넘기는 경우거든요. 바로 해결책 갑니다. 25% 넘기기 전까진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해주시고 넘긴 후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하세요. 25% 못 넘기면 아무리 긁어도 있잖아요. 카드사는 좋아할진 몰라도 연말정산은 안 좋아한대요. 저처럼 30대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 월세, 대출, 청약 이겁니다. 이거 모르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확 손해 나거든요. 첫 번째,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간단해요. 무주택이거나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실제 월세 지출 조건이 있어요. 예시로 월세 6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720만 원, 세액 공제는 12에서 15%가 된다면 8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 환급. 월세 사는 분들 거의 다 대상이에요. 근데 30대 절반이 이거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 청약저축 소득 공제예요. 30대가 진짜 많이 놓치는 파트가 바로 이 청약저축 소득 공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청약저축은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들어 놓고 연말정산에선 아예 반영을 안 합니다. 그냥 차도이체만 돌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청약저축을 1년 동안 240만 원 넣었다고 하면 공제율이 40%라서 무려 96만 원이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 공제라는 건 여러분의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춰버리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죠. 근데 실제로 상담하면 이걸 놓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 나는 월세 살아서 청약저축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완전 오해입니다. 월세랑 청약저축 공제는 완전히 별개예요. 또 하나, 자동이체만 해놓고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공제가 안 들어가죠. 또 금액이 적어서 의미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 있죠? 아니에요. 월 10만 원씩만 넣어도 1년이면 소득공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소득공제 효과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청약저축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부터 손해입니다. 연말정산 들어가면요, 꼭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다운받아서 넣으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연말정산 금액이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정말 30대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세대출 이자 공제예요. 여러분, 전세대출 있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이자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돈 아닙니다. 아유, 허공에 날아가고 있네. 그게 바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으로 돌아오는 포인트예요. 예시 보세요. 전세대출 이자를 1년 동안 150만 원 냈어요. 그러면 공제율 12% 적용하면 18만 원 환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세대출 큰 분들은 연이자 300만 원 쓰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2%는 36만 원 환급이니까 이 정도면 절세가 아니라 현금 회수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 놓칠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대출 이자가 공제가 된다고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모르는 겁니다. 둘째, 제출 서류가 뭔지 몰라서 그냥 자동입력 되겠지 하고 넘겨버려요. 근데 자동입력 잘 안 돼요.
셋째, 전세대출 종류 상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대상입니다. 넷째, 부부 공동 명의인데 누가 공제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율 높은 사람이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세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 그 이자는 절대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돌아오는 포인트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전세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꼭 넣으세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확정 일자까지 같이 넣으면 오류 없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연말정산의 숨은 치트키입니다. 바로 기부금 공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는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율 좋은 절세 루팅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연말정산과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세법 구조를 보면요, 그냥 이건 절세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합니다. 그럼 세액공제 15% 15,000원 환급되고요. 그 말은 실제 비용이 10만원은 85,000원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세율이 낮은 분들도 효과가 똑같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30대 대부분은 세율 구간이 높지 않아요. 근데 기부금은 세율 상관없이 동일 혜택. 그래서 30대에게 아주 유리한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절세 핵심,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는 제 표현 빌리면 기부계의 사기템이에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30%는 3만원 환급, 답례품 30%는 3만원 상당 상품 수령, 합계 6만원 혜택. 그럼 실제 비용은 10만원 기부하면 내 돈 4만원만 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답례품이 지역별 특산품, 농축산물, 식품 등 진짜 실생활에 바로 쓰는 것들이라 체감 효율은 훨씬 큰 거죠. 결론은요, 기부가 아니라 절세 테크닉이다. 여기서 더 좋은 점은 고향 사랑이라고 해서 내 고향에만 기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전국 아무 지자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각 지역 답례품 리스트 골라서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쌀, 누군가는 과일, 누군가는 한우, 누군가는 지역 상품권, 이렇게 선택하면 사실상 이미 쓸 돈을 절세로 선결제하는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기부금이라 부담스러워 보일 거고, 회사 자동 기부만 공제되는 줄 알 거고, 답례품 제도 자체도 모르고, 연말에 갑자기 하려다 신청기간 놓치고, 세액공제 방식 이해 못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구조만 보면 정말 쉬워요. 10만원 쓰고 4만원만 나간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기부금 공제는 착한 일이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진짜 다들 너무 귀찮아서 스킵하는데 효과는 제일 큰 파트입니다. 바로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예요.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 월세 공제, 기부금 공제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급액이 확 뒤집히는 건 이 부양가족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시로 부양가족 한 명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소득공제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150만 원이요, 여러분 세율 구간이 15%라고 가정하면 150만 원 곱하기 15%는 22만 5천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한 명 때문에 환급이 0원이던 사람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환급으로 바뀌는 케이스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모님, 나이 보통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예요. 나이 보통 만 20세 이하, 대학생이면 더 연장, 소득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30대라면 자녀 1명, 2명이 전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요. 세 번째는 배우자예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부양가족으로 잡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전부 묶어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뭘 체크해야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트를 그냥 한 번에 쫙 정리해 볼게요.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지,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지,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납입했는지, 올해 결혼을 했는지, 했다면 배우자 보험료, 의료비 같이 공제 가능한지, 올해 출산을 했는지, 출산 관련 의료비, 자녀 추가 부양가족 인정되는지, 내 보험료 납입 내역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장성 보험, 특히 실손, 건강보험료 등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내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이 그냥 귀찮다고 넘기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대로만 받는 사람이고, 이걸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내가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은 따로인데 실제로 내가 지원하거나 부양가족 가능 여부를 아예 안 따져보는 거고, 형제 자매 중 누가 부모님 걸어야 유리한지 안 따지는 건데, 세율 높은 쪽이 부모님 공제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냥 큰아들이나 막내가 대충 넣는 경우도 많고요. 자녀 교육비는 학교 등록금만 생각해요. 학원비, 어린이집, 유치원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는 나만 보는 줄 알더라고요. 배우자, 자녀 명의 보험료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합 존재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귀찮지만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환급액이 뒤집히는 파트다. 카드 공제, 월세 공제, 기부금 공제는 조금씩 쌓아가는 절세라면 부양가족 파트는 한 방에 판을 바꾸는 절세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남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에 여러분은 이미 한 발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잡아도요, 올해 연말정산 결과는 작년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앞으로도 당장 여러분 지갑에 숫자로 박히는 정보만 가져올 겁니다. 말만 화려한 콘텐츠 아재 뉴스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돈 움직이고 실제로 결과 바꾸는 정보, 그것만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연말정산과 내년 재정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재 뉴스였습니다. 안녕.